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종숙이고 올해 62살이 되었습니다. 제 나이 22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해서 슬아의 딸 하나를 두고 있죠. 젊을 때는 손에 익지도 않는 농사일 하느라 또 아이를 키우느라 힘이 들었는데 사실 그보다 더 힘든 건 시집살이였습니다. 보통 시집살이 하면 시어머니를 떠올릴 텐데 저의 경우는 시누이였어요. 남편보다 7살 더 많은 형님은 제 남편을 동생이 아닌 아들로 생각하셨습니다. 남편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초반에는 사이가 좋은 오누이 정도로 생각했지만 결혼하고 얼마 안 가 울 동생, 울 누나 소리만 들어도 이가 갈릴 정도더군요. 물론 처음엔 전혀 몰랐고 형님과 함께 살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저와 남편 모두 작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님과 사는 지역 자체가 달랐었고 명절 외에는 부딪힐 일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뜬금없이 남편이 이러는 겁니다. 여보, 우리 말이야. 울 누나 있는 곳으로 가서 함께 사는 건 어때? 누나가 거기에 땅도 사놨다고 하니까 우리가 가서 농사일도 좀 돕고 이참에 가깝게 지내면 좋잖아. 시골 공기도 엄청 좋고 마음도 여유로워질 거고 적어도 이 공장보단 나을 것 같지 않아? 농사?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농사해본 적도 없잖아. 그리고 형님도 그런 거 한 적 없는 거 아니야?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랐잖아. 그런 사람들이 뱃일도 아니고 밭일? 날 때부터 농사 짓는 사람 따로 있어. 하다 보면 손에 익고 손에 익으면 잘하는 거지. 공장에서 백날 땀 흘려서 남의 지갑 채워줘 봐야 소용도 없고 이참에 우리 땅에서 일해서 돈 버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봐. 누나가 이미 자리도 다 잡아놨다고 하고. 가자, 응? 말이 되는 소리래. 남의 밑에서 돈 버는 게 훨씬 좋지. 농사는 온전히 자기가 한 만큼 대가를 받는 일이잖아. 더구나 농사가 씨 뿌리고 물만 찍찍 뿌리면 알아서 그냥 잘 되는 줄 알아? 잡초도 제거하고 비료도 적절히 줘야 하고 농약도 따로 제조해서 뿌리고 남들 다 자는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허리 끊어지게 일해야 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 일이 쉬워 보이는 건 그 사람들이 잘하기 때문에 쉬워 보이는 거지. 직접 하는 거랑은 달라. 실제로도 농사 지으려고 내려가는 사람 중에 후회 안 하는 사람 못 봤고. 당신 잘 안 해? 그럼 당신이 우리 알려주면 되겠다. 안 된다니까? 고집을 피울 걸 피워야지. 제발 어린애처럼 굴지 마. 난 거기서 살 생각도 농사 지을 생각도 없으니까 더는 말 꺼내지 마. 계속 이상한 고집 피우면 나 정말 화낼 거야. 제가 딱 잘라서 거절하자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실토를 했죠. 실은 우리 누나가 좋은 매물이 나왔다고 해서 내 돈을 좀... 나도 처음부터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이미 그렇게 일을 저질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뭐?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우리가 모은 돈 말이야. 그거 누나한테 맡겼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게 왜 당신 돈이야? 내 돈도 있잖아.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그때 이사 간다고 제대로 쓰지도 않고 알뜰하게 모은 그 돈을 홀랑 줬다고? 부부끼리 그렇게 네 돈 내 돈 가르는 건 좀 아니지. 그리고 난 솔직히 당신도 좋아할 줄 알았어. 어쨌든 내 집이잖아. 내 집 마련하는 게 이런 도심에서 어디 쉽냐고. 하지만 시골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으니까 가서 적응하고 살아보자 뭐 그런 마음도 있었던 거고. 나한테 상의를 했어야지. 부부라면서 당신 멋대로 그런 중요한 거 결정한 거야? 그게... 진짜 미안해. 사실 우리 누나가 깜짝 선물처럼 나중에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당신이 분명히 엄청 좋아할 거라고 했다고. 일부러 거짓말한 건 아니야. 더구나 이미 저지른 걸 되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우리 누나 혼자서 그 밭을 관리하기도 무리일 거고. 됐어. 내가 해결할 테니까 당신 가만히 있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지만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쉬는 날 맞춰서 형님을 찾아갔죠. 그리곤 최대한 좋게 땅을 다시 팔아서 돈을 돌려달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형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씀하시더군요. 옳게. 정말
정말로 너무 미안해. 나 때문에 정말 불쾌했겠다. 나 정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야. 알지? 그 섬유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하는 올케랑 우리 만수 건강 생각해서 내려오라고 했던 거야. 여기서 살면서 숨통 좀 트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고, 내가 우리 올케 밥도 좀 지어 먹이고 나중에 애라도 태어나면 내가 같이 돌보면 좋겠다 싶었던 거야. 정말이야. 난 그저 올케를 내 동생처럼 생각했고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그랬다고. 저는 그런 반응에 오히려 당황을 했죠. 불쾌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는 농사는 해본 적도 없고 타지에서 살다가 여기로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마음은 정말 감사한데 올케, 올 만수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키웠어. 고작 5살 차이지만 이건 진짜야. 저놈 똥기저귀 다 가르주고 업고 키운 게 나고. 그래서 난 올케한테도 잘하고 싶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며. 할머니가 키워주셨고. 그럼 부모 사랑도 많이 못 받고 고생 많이 했겠네. 그치? 내가 그걸 듣는데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더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셔서 고맙긴 하지만. 제 말에 형님은 제 손을 덥석 잡고는 따뜻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내가 잘할게, 내 동생. 아니, 그냥 딸이라고 생각하고 너희 둘이 애 낳으면 내 손주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응? 이 농사일이라는 게 어렵긴 해도 우리 셋이 합치면 뭐든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를 믿고 한 번만 따라줘. 내 동생 부지런한 거 알지? 그게 누굴 닮아 그러겠어. 성실하고 책임감까지 있는 우리가 뭉치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고. 내가 진짜 올케한텐 정말 잘할 거야. 전 지금도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면서 가장 후회한 순간이 바로 그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를 잡았던 형님의 손을 뿌리치고 나왔어야 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했고 그 모든 게 형님의 계략이라는 걸 너무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절 돕겠다, 함께 잘 살아보자고 했던 것 모두가 거짓말이었고 남편이 보지 않을 때만 진짜 본 모습을 드러내더군요. 심지어 제가 저희 딸 주희를 가졌을 때 농사일을 쉬겠다니 이러셨죠. 겨우 계집애 하나 뱃속에 품고 있는 걸로 일을 쉰다고? 그럼 그 많은 일을 누가 해? 설마 나이 들고 몸 약한 나한테 하라는 소리는 아니지? 형님, 저도 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조심하라고 하기도 했고 일단 수학은 하긴 해야 하니까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왜 남의 집 일까지 해야 해? 올케가 벌인 일이면 올케가 수습하는 게 맞지? 이제 와서 애가 졌다고 뒤로 빠져서 나랑 올 동생한테 일을 미루는 게 사람이 할 짓이야? 아니, 남의 집 일이 아니라 마을 분들이 저희 일도 도와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다고. 누가 도와달라고 바짓가랑이라도 잡았어? 지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수확해줬던 거잖아. 근데 돌아가면서 다른 집까지 우리 손을 거들라고? 그러게 왜 일을 늘려? 그냥 우리끼리 잘해먹고 살면 그만인데. 더군다나 이건 불공평하잖아. 우리 밭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이 동네 다른 밭은 더럽게 넓고 할 것도 엄청 많으니 결국은 우리가 더 손해 아니니? 내가 그 짓을 왜 해? 당시 저희 마을은 수확철이 되면 서로 돌아가면서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어렵게 농사지어서 사람까지 쓰면 돈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일꾼이 되어주는 거였죠. 하지만 형님은 도움은 당연하게 받았으면서 남의 일을 하는 것은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매번 몸이 안 좋다, 힘들다는 핑계를 댔는데 제가 빠지면서 그게 통하지 않으니 제 앞에서만 억지를 피우더군요. 이 생각 같아선 그냥 제가 나서고 싶었지만 5년 만에 어렵게 가진 아이였기에 다시 좋게 타이르듯 부탁을 했죠. 이 농사라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각자 다른 농산물 시작하면 서로 품앗이도 하고 이 동네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는데 저희 집만 빠지는 게 더 이상하죠. 특히나 저희는 외지인이라서 잘 섞이지도 못했고 지금까지 해온 것도 다 도움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이번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웃겨. 난 그런 거 모르겠어. 그냥 올케가 하든가 아니 못하겠다고 직접 말해. 그리고 막말로 예전엔 만삭의 여자들도 다 농사 지으면서 애 낳고 키웠어. 왜 유난을 그렇게 떨어? 누가 보면 아들 쌍둥이라도 임신한 줄 알겠네.
올케는 복받은 줄이나 알아. 우리 엄마 살아있었으면 당장 소방 맞았어. 칠거 지역이라고 알지? 시대가 변했어도 아들이 딸보다 더 귀한 법인데 5년이나 걸려서 계집애 하나? 우리 만석이 불쌍해서 어쩌니? 우리 집 대를 끊어놨으니. 그렇게 제 앞에선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둥, 딸 가지고 유세를 떤다는 둥 그런 말을 했지만 남편이 돌아오면 바로 태도를 바꾸곤 했습니다. 그게 정말 소름이 끼쳤죠. 만수야, 누나는 하루하루 내 조카가 너무 기다려져. 이왕이면 우리 만수랑 똑같이 생겼으면 좋겠네. 첫째 딸은 무조건 아빠 닮는다는 말도 있으니 아마도 확실하지 않을까? 에이 누나, 그런 말은 저주야. 딸인데 날 닮으면 어떡해. 우리 안사람 닮아야 오목조목하니 예쁘게 태어나지. 그리고 안사람이 팔다리도 쭉쭉하니 길잖아. 만수 네가 어때서? 그리고 여자가 키가 커서 어디에 쓰니? 형님은 그렇게 말하고 아차 싶었는지 바로 말을 돌리더군요. 물론 우리 올케도 시원시원하게 예쁘지. 그래도 여자는 좀 작달만한 맛이 있는 게 좋지 않니? 귀엽고 사랑스러운 면이 있으면 더없이 좋은 거고. 어쨌든 너무 기다려진다. 나 정말 울 조카한테 내 있는 사랑 없는 사랑 다 주고 싶어. 우리 누나는 모성애가 너무 넘치는 게 탈이라니까. 어쨌든 너무 고마워 누나. 내가 말했잖니. 앞으로 너희 편하게 뭐든 돕겠다고. 올케도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만 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잘못한 건 바로 사과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니까. 알았지? 그런 이중적인 모습에 몇 번은 남편에게 말도 해봤지만 그럴 때마다 형님이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니 그 이후로는 전달 자체를 하기 싫어졌습니다. 멍청한 남편은 눈치도 채지 못했고 세상에서 자신의 누이가 가장 착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형님 밑에서 무려 7년 동안을 시집살이를 했던 겁니다. 그나마 형님이 혼전 임신으로 뒤늦게 결혼을 하게 되면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1년 뒤부터 저는 그곳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식당을 열게 됐죠. 제가 굳이 따로 돈을 벌기 시작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한 뒤에도 형님이 남편에게 계속 돈을 받아갔기 때문이었어요. 땀 흘려 번 돈을 허무하게 빼앗기는 것도 싫고 형님과 자주 마주하는 것도 껄끄러워서 일부러 식당을 열었던 거죠. 형님이 남편에게서 돈을 가져가는 방법은 늘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제 딸이랑 놀아주고 선물도 잔뜩 안겨준 뒤에 우는 소리를 하곤 했죠. 너희 매형이 이번에 교통사고가 나서 일을 못 갔어. 그래서 우리 가족 이러다가 정말 쫄쫄 굶을 것 같아. 나도 이렇게 몸이 약해서 청소일 하러 갔다가 허리를 크게 다쳤지 뭐니. 우리 딸은 아직도 어려서 혼자 있기도 힘든데 정말 죽고 싶어. 누나 괜찮아? 병원은 다녀온 거야? 참으면 되지. 파스 몇 장 약국서 사서 붙였어. 냄새나지 않니? 냄새는 모르겠는데 병원을 가야지. 왜 미련하게 그래? 내가 양심이 있지. 우리 딸 당장 분유값부터 걱정해야 할 판에 무슨 병원이야. 나라도 아끼고 또 아껴야 우리 가족 어려운 시기 극복할 수 있지 않겠어? 넌 기억 못하겠지만 너 아플 때도 난 지금이랑 똑같았어. 내가 안 먹고 너 병원 보내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참고 너 약 써먹이고. 아무래도 내 팔자가 그렇게 타고난 것 같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돈 좀 융통해 줄게. 걱정 마. 응? 정말? 역시 우리 만수가 최고네. 고마워. 매형 일 시작하면 내가 꼭 갚으마. 당연히 형님은 단 한 번도 빌린 돈을 갚은 적이 없었습니다. 불행을 줄줄 달고 다니는 사람처럼 각종 사건 사고에 휘말렸다는 이유로 돈을 가지고 갔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형님이 결혼 5년 만에 딸 둘을 낳고 이혼까지 하게 되면서 남편이 번 돈의 대부분이 그 집으로 가게 됐다는 게 문제였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아서 저희 식당에서 일을 하라고 제안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스스로 돈을 버는 대신 제 남편 앞에서 우는 길을 택하더군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형님에게 있는 돈 없는 돈 퍼주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그걸 견뎠던 것은 믿는 구석이 있기도 했고 그것 외에
남편은 흠잡을 곳 없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여보, 많이 힘들지? 내일은 내가 일 빨리 끝나니까 마감 도와줄게. 그러니까 설거지나 그런 거 하지 말고 남겨둬. 알았지? 알았어. 근데 여기 있던 빨래는 어디 갔어? 햇빛이 좋아서 아침에 널었다가 마르고 바로 걷었지. 그냥 두지 그랬어. 농사일만 해도 바쁠 텐데. 에이, 괜찮아. 당신이 힘들면 더 힘들지. 아, 맞다. 내일 나 시장 갈 거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미리 말해주고. 식당에 쓸 거 있으면 말해. 내가 간 김에 다 해줄 테니까. 남편은 당시에 가부장적인 다른 남편들과는 달리 육아에도 적극적이었고 집안일도 무척 잘했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잃고 누나와 생활을 해서 그런지 살림이 아예 몸에 배어 있었던 거죠. 아마 그래서 더 형님이 꼴보기 싫었던 것도 있었을 거예요. 말로만 본인이 남편을 키웠고 뭐든 다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형님이 하는 걸 보면 남편보다 살림도 미숙했고 생활력도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대신 돈을 뽑아내는 능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어요. 나중엔 애들까지 이용했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제 딸이 포함돼 있었죠. 진짜 내가 너무 속상해서 오늘 우리 둘째가 막 우는 거야, 서럽게. 왜? 무슨 일 있어? 주희 언니는 피아노 학원 가고 예쁜 옷도 입고 그러는데 자긴 그걸 못하니 얼마나 힘들고 어린 게 상처를 받았겠어. 그래서 내가 우리 형편에 대해서 알려줬고 주희 언니랑 같은 학원은 못 간다고 말했더니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지. 아유, 저런. 어린애가 뭘 한다고 형편 이야기를 했어. 아무리 어려도 알 건 알아야지. 주제에 맞게 살라고 그랬어. 내 딸한테. 물론 그 말하고도 마음 아파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다. 내가 얼른 건강을 회복해서 두 딸만은 잘 키워야 하는데 정말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만수야. 무엇보다 내 딸들이 너무 가엾고 불쌍해. 누나 걱정 마. 내가 둘 다 학원비 마련해 볼게. 응? 돈 없어? 그때 돈 좀 있다고 들었는데. 그야 누나가 얼마 전에 집 이사 간다고 돈 가져갔잖아. 목돈이 그게 전부였거든. 그래? 그건 몰랐네. 그럼 올케는? 올케는 숨겨둔 돈 없어? 가게를 보세요. 파리만 날리고 재료비 주고 나면 남는 거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저야말로 형님한테 돈이라도 좀 융통하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돈 좀 없으세요? 나?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래? 근데 장사가 그 정도로 안 돼? 그러게 밥값이 다른 곳보다 너무 저렴하다고 내가 몇 번을 말을 해. 손해보면서 장사할 거면 차라리 농사나 계속하지 뭐하러 기운 쓰면서 거기서 일을 하는지 참 답답하네.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지. 형님이 애들까지 이용해서 돈을 융통하는 방법이 나날이 발전할 때 저 역시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뭣도 모르고 빌려줬었지만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돈을 빼앗기지 않았거든요. 빌려달라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돈 이야기를 꺼내거나 한숨 쉬면서 계산기를 몇 번이나 두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도 잘 통했죠. 덕분에 남편이 퍼주고 또 퍼줘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속으로 그냥 나 혼자 벌어서 가족들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도 편했고요. 어쨌든 그렇게 필사적으로 제 돈을 지켰고 그 돈으로 제 딸 대학 공부, 취업 준비까지도 온전히 제 힘으로 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제 딸 주희가 결혼을 하겠다며 예비사위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저희 딸과는 같은 회사 동기였고 밝고 쾌활하긴 했지만 눈치가 좀 없어 보였습니다. 와, 드라마에서나 봤지 이런 시골집이 아직도 있네요. 신기해요. 비 오면 막 비가 새거나 그런 장면 봤거든요. 그 혹시 여기도 천장에서 물 떨어지면 그릇 같은 거랑 양동이로 물 받고 솥에다가 장작으로 밥하고 그런 것도 하나요? 진짜 대박. 집이 낡긴 해도 비가 새거나 하진 않아요. 가스불에 밥하고. 혹시 오해하실까봐 하는 말인데 뭐 다른 의도는 없어요. 그냥 전 오히려 신선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장작이 운치도 있고 좋잖아요. 뭔가 캠핑 느낌도 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요즘은 장작까진 잘 안 쓰죠. 제가 어색하게 웃자 딸이 슬쩍 귓속말로 말하더군요. 엄마가 이해해. 진짜 나쁜 의도는 없거든.
부잣집 도련님이고 눈치를 안 보고 자라서 그래. 딸의 말처럼 이야기를 더 나누다 보니 정말 구김살은 없어 보였습니다. 집에서 곱게 키우고 사랑을 많이 받은 티가 났고요. 벌레 한 마리에도 호들갑을 떨고 가감없이 화장실이 너무 불편하다고 툴툴거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형님 때문에 속을 하도 끓여서 그런지 전 그 부분이 오히려 좋게 보였죠. 그래서 흔쾌히 결혼도 허락했고 딸도 조만간 그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다는 말을 했습니다. 헌데 얼마 뒤 인사를 다녀온 딸의 표정이 너무 안 좋더군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물었고 겨우 딸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날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더라고. 반반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신혼집으로 고르려고 했던 그 아파트가 마음에 들진 않으신 것 같아. 경기도 일산? 전에 박서방이 말했던 거기? 응. 서울은 우리가 아무리 벌어도 불가능할 것 같고 대출도 부담스럽고 교통편도 나쁘지 않아서 선택한 건데 어머님 말로는 홍식이가 불편할 거라고. 박서방 말하는 거니? 너 자꾸 이름 부르면 습관 들어 못 쓴다니까. 알았어. 나보다 1살 어려서 습관이 잘 안 들어 그래. 어려도 호칭은 조심해서 써. 그러다가 어른들 앞에서 툭툭 나온다고. 그래서 사돈이 원하는 건 뭔데? 아파트가 신축이 아니라서 그런 건가? 아님 그냥 널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니? 아니 그게 좀 애매해. 난 정말 예뻐하시긴 하거든? 근데 조건이 좀 그래서 그런지 명쾌하다는 느낌은 안 들고 자꾸 결혼이 막히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 아무래도 어머님 입장에선 아들이 서울에서만 쭉 살았던 사람이니까 서울에 아파트 구하길 바라는 거지 뭐. 됐어. 엄마는 신경 안 써도 돼. 그 일 아니라도 고모 때문에 매번 속 끓이잖아. 서울에 아파트? 겨우 그거야? 됐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도 마. 엄마가 해결할 테니. 엄마도 참 요즘 서울집 전세도 장난 아니야. 일산도 살다 보면 얼마나 좋은데. 없는 거 없고 병원도 가깝지. 교통편 좋지. 도로도 정비 잘 된 편이고.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공원도 엄청 커. 일산 호수공원이라고 거기서 축제도 열고 진짜 분위기 좋다니까. 거기가 그렇게나 많이 발전했어? 예전에는 허허벌판이었는데. 엄마 일산도 알아? 알지 왜 모르겠어. 어쨌든 집 걱정은 하지 마. 어른들끼리 이야기하면 될 일이니까. 괜찮다니까. 괜히 엄마 마음만 다친다고. 내가 좋아서 하는 결혼인데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돈 걱정 그런 건 절대 하지 마. 알았지? 괜히 아빠한테도 화내지 말고. 제 딸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주인은 정말 야무지고 배려심도 깊었어요. 어려서부터 늘 돈 없다는 소리를 듣고 자라서 그런지 맘 아프게도 철이 빨리 들었죠. 제가 번 돈으로 학비며 생활비며 다 지원을 해줬는데 그것조차 아끼고 아껴 저축을 하기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마음껏 쓰고 걱정도 하지 말라고 해봐도 도통 말을 듣지 않더군요. 아무래도 제가 형님 때문에 늘 속을 끓이는 걸 보고 더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딸에게 너무 미안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제 기준에서 저는 돈이 넘쳤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봐도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이었으니까요. 비록 형님 때문에 가족 모두를 속이게 되었지만 딸에게만은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거였죠. 돈의 출처는 다름 아닌 땅을 상속받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혼자 지내시던 큰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할머니에게, 그러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물려받게 된 거였죠. 하필 그 시점이 결혼하고 딱 3년째 되던 해였기에 저는 그 사실을 모두에게 숨겼던 겁니다. 당시 땅값이 치솟고 있어서 얼른 팔긴 했는데 현금을 가지고 있기에 불안해서 건물에 투자를 했죠.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던 일인데 다시 가격이 올라 되팔기를 몇 번 반복했더니 돈은 점점 불어났습니다. 그 덕에 월세 받으면서 돈 걱정 하나 없이 살 수 있었던 거고요. 저렴한 가격에 식당을 열었던 것도 남편이 돈을 쉬지 않고 형님에게 퍼주는 상황에서도 이혼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도 딱히 그 수익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집과 허름한 제 가게는 일종의 형님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패가 되어줬던 거고요. 하지만 그땐 딸을 위해서라도 공개를 해야겠다 마음먹게 된 겁니다. 마침 서울에 아파트를 사둔 것도 있으니 그곳을 딸의 명의로 돌릴 계획도 했고요. 그래서 계약과 증여세에 관한 문제로 변호사에게 상담까지 받았죠. 그런데 뜬금없이 상견례를 하자고 예비 사돈이 먼저 연락을 준 겁니다. 그것도 상의가 아닌 통보였고 위치는 청담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이었죠. 그곳에 도착했을 때도 딸은 잔뜩 주눅이 들어있는데 남편은 그저 허허실실하고 있었습니다. 와, 좋다. 세상에 여긴 정말 별천지네. 이렇게 고급스러운 곳에 살다니. 이렇게 넓은 한 층에 집이 꼴랑 두 채인가 봐. 세상 참 좋아졌다. 보안문이 이렇게나 많고 아까 경비도 엄청 젊었지. 심지어 이렇게 한참을 걸어 들어가는데 복도가 어디까지인지. 여보, 자중해. 지금은 분위기 파악이 먼저야. 상견례를 일방적으로 저쪽 집에서 정한 건데 이게 마냥 좋은 일은 아니니까. 그니까 신기해도 모르는 척 좀 해. 알았어. 근데 당신은 왜 그렇게 자연스러워? 난 길을 잃어버릴 것 같은데. 조용하고 따라만 와. 처음부터 저는 너무나 불쾌한 기분만 들더군요. 일방적인 통보로 본인 집에서 상견례를 하자는 것도 이상했지만 딸의 반응을 보니 더욱 불길해졌던 겁니다. 그래도 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면서 오직 딸을 위해서 모든 걸 밝힐 마음을 먹으며 걸음을 옮겼죠. 그런데 막상 도착하고 인사를 나눈 뒤에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갈피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은커녕 제대로 된 차 한 잔도 내어오지 않고 캔 음료를 딸랑 준 게 전부였기 때문이죠. 한참을 기다리던 딸도 의아했는지 결국 참지 못하고 묻더군요. 혹시 음식이나 차는 배달로 하셨을까요? 아무래도 좀 늦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그만뒀지. 딱히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안 그래도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런 별천지 같은 곳에 적응도 못하실 텐데 괜히 음식 먹고 탈이라도 나면 어쩌니? 네? 아니, 어머님, 그래도 이건... 나 우리 홍식이한테 다 들었어. 너희 본가가 어떻게 사는지, 사부인 가게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솔직히 나 좀 충격이었고 이 결혼을 계속 밀어붙여도 되는지 매일이 고민이었다. 이건 뭐 수준 차이가 나도 오죽해야지. 주인, 넌 내 마음 이해할 거라고 생각한단다. 이왕이면 다 엉치 말라고.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지 않니? 내 아들 고생 한번 모르고 그렇게 키웠는데 결혼하고 고생할 걸 생각하면 마음도 안 좋고. 지금 그게 무슨 뜻인지... 그건 이제부턴 어른들끼리 나눌 이야기라고 본다. 홍식아, 주의 좀. 예비사도는 홍식이에게 눈짓을 보냈고 홍식인 자연스럽게 방을 구경시켜주겠다면서 제 딸을 끌어냈습니다. 사색이 된 제 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저를 보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여 허락을 해줬죠. 그렇게 저와 남편, 안 싸둔 내외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는 여유 있는 듯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제 눈을 보곤 말하더군요. 부모라는 게 참 그래요. 자식을 강하게 키우겠다고 마음먹어도 잔가시 하나에 손끝만 찔려도 마음이 찢어지지 않나요? 그런 애가 가시밭길로 간다는데 어떤 부모가 그걸 두고 보겠어요. 안 그래요? 저흰 보다시피 이렇게 삽니다. 사람 사는 거 거기서 거기고 다 똑같다고 말하는 인간들도 있지만 웃긴 말이죠. 누가 봐도 특별하게 살고 있으니까. 특별? 저는 기가 차서 앞에 있던 캔 음료를 단숨에 마시고 물었죠. 그리 돌려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뭘 원하시죠? 말씀해보세요. 다 맞춰드리러 온 거니까. 저희도 그냥 이 자리 나온 거 아닙니다. 아이, 그러세요? 그럼 저도 가감없이 말씀드릴게요. 두 분 어려운 형편에도 따님 하나는 잘 키우셨더라고요. 착하고 배려심도 있고 야무진 주희에겐 저희는 아무 불만이 없어요. 하지만 농사일하는 아버지에 다 쓰러져가는 식당하는 어머니까지, 까놓고 말해서 두 분 다 노후 준비는 당연히 안 되셨을 거고, 그럼 나이 더 들면 우리 아들, 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보일러 고장났다, 몸 아프다 하면서 다달이 용돈도 타실 거고, 맞죠? 맘 같아선 주희 저 아이만 쏙 뽑아서 저희 집에 드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자식한테 도움은 못 줄 망정 발목은 붙들지 말아야죠. 제가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많은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자식을 위해, 행복한 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 않나요? 설마 저희 딸이랑 부모 자식 간의 연이라도 끊어달라 그 말인가요? 꼭 그러라기보단 뭐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뭐 그것도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 형편에 주희가 노력해서 공기업까지 들어간 거면 개천에 용이 난 꼴인데, 가만두면 하늘로 승천할 용을 작은 시골 바닥에 잡아둔 꼴이니 이런 식으로 쭉 하시면 주희가 이무기밖에 더 되겠어요? 말이 이무기지 시골촌에 사는 큰 구렁이 신세나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봐요 사돈, 말씀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심한 건 두 분이죠.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면 아직도 그 모양 그 꼴로 살겠어요? 하나 있는 딸 결혼한다는데 도움 하나 주지도 않고,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둘이서 알아서 해라? 촌구석에 살며 세상 물정 아무리 몰랐다고 하더라도 요즘 젊은 애들 둘이서 집 하나 마련하는 것도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뜻이고요. 저도 그거 모르는 바 아니고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서울에 집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온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야기 들어보시고. 제 말에 사돈은 비웃으면서 가볍게 무시를 하더군요. 됐고, 시골은 자식을 농사에 비유한다죠? 그래서 크면 돈벌이로 이용하고 살살 구슬려서 뒤에서 착취하고. 그래서 저는 자식 농사라는 말을 너무 싫어해요. 애들이 농작물도 아니고 잘 키워서 자식을 노후자금으로 쓰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요즘 애들 말로 그걸 극혐이라고 하죠? 이렇게 특별하게 사는 저희도 자식 위해서 가시밭길 맨발로 뛰어들 수도 있는데 그쪽도 그 정도 각오는 하셔야죠. 서울에 집을 해준다는 등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늘어놓을 게 아니라. 그때 턱에 얼마나 힘을 주고 있었는지 아래턱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정말로 이가 갈리더군요. 그건 솔직함을 가장한 무례였고, 저 때문에 딸이 받았을 모욕감을 떠올리면 당장이라도 그 자리를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물론 엎을 것도 없었기에 빈 캔이라도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런 제 감정을 느꼈는지 제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고 대신 나섰죠. 모든 게 제 불찰입니다. 제가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안 사람은 제가 이런저런 일을 벌려놔서 이렇게 살게 된 거지 절대로 인생을 잘못 살거나 하지 않았고요. 우리 둘 다 딸한테 빌붙을 생각도 없습니다. 더구나 안 사람은 단 한 번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서 살지도 않았고 저희 딸한테 지원 아끼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 사돈, 신혼집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딸이 부족하다면 제가 땅을 팔아서라도.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정말 답답하시네. 뭘 팔아서 가진 걸 다 줘서 자식들한테 들러붙는다는 게 전 너무 싫고 소름 끼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애들한테 얼마나 부담이 될지 알고 나는 소리예요? 그리고 설령 그 땅, 집, 가게 다 팔아도 여기 화장실 하나 사기 힘든 게 현실이에요. 아니 무슨 말이 통해야지 대화다운 대화를 할 텐데. 이곳만 해도 그래요. 이 집이 청담동에 있습니다. 청담동. 사돈, 그지라 청담동은 처음 와보시죠? 그때 저희 딸이 총알처럼 튀어나왔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아빠, 나 그냥 결혼 안 할래. 됐어. 이런 소리 듣고 있지 마. 그러자 예비사위가 주희의 팔을 잡았죠.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가 다 해결해 준다니까? 이게 무슨 해결이야? 너 정말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몰라? 머리가 정말 어떻게 된 거야? 나도 알 건 다 알아. 부모라고 다 같은 부모 아니야. 자식한테 도움 안 되는 부모는 없는 게 오히려 인생 살기 더 편한 것도 알고. 이게 다 널 위해서. 그 입 닥쳐! 확 찢어버리기 전에. 자기야. 내가 왜 자기야? 내가 너보다 한 살 많으니 누나라고 깍듯이 말해. 너랑 난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제대로 존대도 하고.
제 딸의 말에 안사돈은 벌떡 일어나서 제 딸에게 삿대질을 했죠. 너 지금 우리 홍식이한테 그런 거야? 아무리 근본 없는 집안에서 자랐다고 해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감히 지금 누구 앞에서 입을 찢는다 만다 소리를 해? 너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이게 예쁘다니까 아주 어른이 웃음니? 어머님이야말로 이건 아니죠. 해도 될 말이 있고 안 해도 될 말을 구분하셔야 할 건 어머님이랑 아버님 아닌가요?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 저한테 용돈 한 번 받아보신 적 없으시고요. 제 뒷바라지도 다 해주셨고 이제까지 저 모자람 없이 자랐어요. 그런 부분만 보면 오히려 자식한테 빌붙는 건 어머님이랑 아버님 아니세요? 매달 용돈에 생활비까지 달라고 하셔서 홍식이가 모은 돈이 저보다 없다는 거 저도 알거든요. 이게 정말 미쳤니? 너 정말 돌았어? 그럼 저희 부모님한테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걸 보고 안 미칠 자식이 있을까요? 당장 파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으로 더는 실수하지 마세요. 구렁이한테 물리기 싫으시면. 어머어머 저 무식한 티 내는 것 봐. 홍식아 됐다. 저런 여자랑 결혼 안 하는 게 맞아. 기가 차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곳에는 팥 나는 법이지. 이래서 결혼해서 집안도 봐야 되는 거라고. 차라리 잘 됐어. 계산기 아무리 두드려도 견적도 안 나오는 집안 적당히 구색이라도 맞추려고 했지만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자. 네, 저야말로요. 어머님 아버님 수준 보니까 홍식이 쟤는 솔직한 게 아니라 무례한 거였다는 걸 잘 알게 됐거든요. 솔직한 거랑 무례한 걸 구분도 못하는 집에 제가 너무 아깝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게 이건가 보네. 가난한 주제 자존심만 높아가지고. 주인은 저와 남편을 일으켰고 얼른 나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통 분이 풀리지 않았고 결국 내내 참으며 목구멍에 삼키고 있던 말을 꺼내서 터뜨리고 말았죠. 지렁이는 너네지. 애초에 청담동을 처음 와본 건 당신들이잖아. 겨우 사정사정해서 불쌍해서 세입자로 받아줬더니 겉만 번드르르한 거지들이 어디서 감히 우리 딸한테 입을 함부로 놀려? 당신들 이거 감당되겠어?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나가요.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내 이름이 김종숙이야. 이 집 주인 이름도 김종숙이고. 당신네들이 이 집 보러 오겠다고 했을 때 조건 안 맞아서 부동산에 안 보여준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나한테 사정사정하면서 반전세로 들어왔고. 아니야? 형편 어렵다면서 그것마저 깎아달라고 사정도 했지. 2년 전에. 남편 사업이 잘 안 된다고 너무 힘들다고 죽는 소리 했던 거 그쪽 맞지? 아니 그걸 어떻게... 사실 처음 상견례에서 이 주소를 보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집이 제가 소유한 곳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시골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에 전적으로 관리를 맡겼고 계약도 등기로 주고받아서 대면을 하진 않았습니다. 또 그 건물 말고도 다른 곳도 있었죠. 그럼에도 제가 사돈 내외를 기억을 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청담동의 그 고급 아파트의 경우는 집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살지도 않을 거면서 드나드는 부류의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통장 내역 혹은 재산 여부를 확인 후에 보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사돈 같은 경우는 조건이 미달된 상태로 그 집을 보겠다고 끈질기게 나왔거든요. 곤란해진 부동산 직원이 제게 부탁을 해왔고 저는 마지못해 허락을 했던 겁니다. 헌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반전세로라도 들어오고 싶다고 했고 그것마저도 깎아달라고 했던 거죠. 그때 부동산 사장님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아유 얼마나 고집이 센지 사람을 못 살게 한다니까요. 겉멋만 잔뜩 들어서 무조건 청담동에 살겠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이 일을 오래 해봐서 아는데 이런 사람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재산 내역 보니까 수준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고 전세를 반전세로 바꿔달라니 이러다가 월세도 못 내고 돈 없다고 둘러붙으면 답 없어요. 근데 무슨 이유가 있답니까? 저희 집을 고집하는 이유요. 아니 뭐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무리해서라도 이런 곳에서 한 번은 살아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대충 큰 물에서 놀아야 큰 물고기가 된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 사람들도 그런 부류 같아요. 허세도 좀 있는 편이고.
어쨌든 제 선에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계약해 주세요. 하지만 너무 손해인데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그 정도는 감수하죠. 그땐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할까 싶어 허락을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그들을 기억하는 이유는 또 하나 더 있었죠. 종종 월세도 미루다가 냈고 관리비도 문제가 생기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억에 남았고 전 그것까지 모두 다 말을 해버렸죠. 그런데도 제 말을 믿지 못했는지 서둘러서 계약서를 들고 온 사도는 그곳에 적힌 제 이름을 보고 이내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더니 사색이 되어 제게 묻더군요. 저기 사부인, 이게 정말입니까? 그럼 제가 왜 거짓말을 합니까? 부동산 직원이라도 대동하고 다시 볼까요? 이참에 말이 나왔으니 이 집 계약도 끝났고 집 바로 비워주시죠. 매번 월세, 관리비 미납에 그쪽들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는데 잘 됐네요. 계약은 종료니까 나가세요. 사부인, 전 말 길게 안 합니다. 내 딸한테 이 집 주려니까 나가시라고. 특별한 사람들이니 어디든 가겠죠. 아, 근데 그쪽들은 청담동에서는 못 살겠네요? 그 돈으론 여기 화장실에도 못 살 테니까. 그렇죠. 아주 그지가 따로 없지. 제가 돌아서 나가려고 하자 안사돈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우리 대화로. 애들이 무슨 죄입니까? 저희가 실수했어요. 애초에 이런 건 미리 알려주셨으면. 됐고, 전 그쪽이랑 더는 할 이야기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제 딸 손가락에 잔가시만 찔려도 가슴 아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시밭길도 아니고 이런 똥밭을 가는 걸 보고 어떻게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무리 제 딸이 좋다고 한들 겉만 번지르르 하고 노후 준비라곤 전혀 안 된 그런 시부모 모시고 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이해하시죠? 그쪽 자식한테 받는 돈이 모자라 제 딸한테까지 손 벌릴 요량인 모양인데 꿈에서 깨시고 이만 원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성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는 거니까 주제에 맞게, 수준에 맞게 사시라고. 사부인 제발. 저는 그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며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남편과 딸은 너무 놀라서 현실인지 구분을 못했고 저는 뒤늦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줬죠. 다행히 둘 다 제가 재산을 숨긴 것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거나 화를 내진 않았습니다. 딸 역시도 이제 와서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파혼을 할 결심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오히려 덕분에 사람을 잘 거른 것 같다며 마음 정리를 확실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만에 상황이 진정이 되었고 저는 드디어 이 시골 구석에서 벗어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어차피 다 밝힌 거 더는 숨길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남편 역시도 딸과 떨어져서 지내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고 농사를 짓는 걸 그만두는 것도 크게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가서 우린 그 시골 땅을 팔겠다고 내놨죠. 그런데 그걸 형님이 알게 되면서 상황이 또다시 꼬인 겁니다. 형님은 또다시 제 남편 앞에서 가증스러운 연기를 시작했죠. 난 이런 촌구석에 박아두고 너희들끼리 그렇게 가면 난 어쩌라고? 아이 누나, 우리가 외국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울 가는데 뭘 그걸로 그래.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 너랑 멀리 떨어져서 지낸 적 없었어. 서울이면 멀지. 이 촌구석에서 내가 죽는지 사는지 안 보이면 먼 거 아니야? 내가 쓰러졌는데 10분 내 도착 못하면 먼 거리인 거고. 너도 이렇게 가면 정말 후회해.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잖아. 차라리 가까이 있자, 어? 야, 안 그래도 내 딸들도 공부 잘 시켜서 좋은 곳에 시집 보냈으면 했는데 서울에 같이 가면 어때? 아이, 들어보니 청담동 집도 엄청나게 넓다며. 아이 그야 그런데 이게 내 돈도 아니고 내 건물도 아닌데. 아, 왜 네 돈이 아니야? 너희 부부야. 그럼 공동재산인 거지? 그리고 막말로 이제까지 그걸 꽁꽁 감추고 살았다고 생각하면 난 솔직히 올케한테 너무 서운해.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뻔히 알면서 어쩜 그렇게 감쪽같이 우릴 속일 수가 있어?
물론 나도 올케가 잘 된 건 나도 너무 기뻐. 가족이니까 잘 되면 이렇게 기뻐해주고 또 서로서로 돕는 거 당연하고. 그러니 나랑 내 딸들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나 울 동생이랑 떨어지면 정말 힘들거든. 응? 또다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남편에게 호소를 하자 남편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주마등처럼 제 미래가 떠올랐죠. 다시 한 집에 살게 되면 일어날 일들, 다시 시작할 시집살이, 그리고 분명 지금보다 더 많이 욕심낼 게 분명했고요. 사돈내외처럼 겉멋만 잔뜩 들어서 지금보다 더 뜯길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칼에 거절을 했죠. 차라리 이혼을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형님은 그 말에 연기를 집어치우고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그래 만수야, 차라리 이혼해. 이참에 깔끔하게 갈라서 버려. 그럼 너도 재산 분할 넉넉하게 받을 거 아니야. 솔직히 저렇게 겉과 속이 다른 여자랑 살아봤자 아니니? 돈 욕심에 남편의 자식까지 속인 년이야. 그럼 안 봐도 뻔하지. 저런 애랑 더 살아도 볼 것도 없고. 아이 누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이혼을 하라니? 못할 건 뭐가 있어? 너 바보야? 이혼하면 재산 내역 다 공개될 거고 올케가 숨겼던 동전 1개까지 탈탈 털어서 다 찾아낼 수 있을걸? 결혼한 게 10년 넘었으니 재산 분할하면 당연히 반반일 거고 저게 재산 꽁꽁 숨겼으니 정신적 피해 보상의 위자료까지 듣자. 그럼 이참에 이혼하면 너도 한몫 땡길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런 조건이면 얼마나 좋아. 누나, 난 이혼하기 싫어. 그리고 애초에 저 사람이 왜 숨겼는데? 혼자 잘 살자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나 때문이야. 누나한테 돈을 계속 주니까 그런 거라고. 그럼 나나 누나나 오히려 미안해해야지. 이 사람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형님은 그 말에 코웃음을 쳤죠. 넌 정말 머리가 안 돌아간다. 우리가 사과하고 지고 들어가면 꽁꽁 감춘 그 돈을 쓰라고 내어주긴 할 것 같아? 오히려 더 꽉 쥐고 한 푼을 안 주려고 했겠지. 그런 독한 년이니까 그 허름한 식당에서 일하면서 나한테 돈 융통해달라, 돈 없던 소리를 달고 산 거 아니니? 나도 깜빡 속았어. 애초에 정상이 아니라니까. 그 큰 돈을 가지고도 어쩜 그렇게 가난한 척 연극을 할 수가 있냐고. 저런 미친년한테는 돈 절대 못 받아낼 게 확실한데 이대로 그냥 물러나? 안 돼. 절대 못해. 그게 누나 돈이야? 지금 누나 맨정신으로 하는 말이긴 해. 널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 당연히 맨정신이고. 이게 무슨 날 위해서야? 난 이혼하기 싫다니까. 내 와이프랑 내 딸 놔두고 내가 이혼을 해서 뭐 한다고? 설령 난 지금 이렇게 살아도 이 사람이랑 살고 싶단 말이야. 시끄러. 누나가 하는 말 들어. 언제 누나가 한 말 중에 손해본 거 있었어? 내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와. 그러니까 이혼 도장 찍고 재산 절반 뜯어내. 그렇게만 하면 여자라는 거 어렵게 구할 필요도 없어. 훨씬 착하고 좋은 여자 얼마든 만날 수 있다고. 그 여자가 종숙이는 아니잖아. 그 여자랑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그게 내 딸 주희도 아니고. 내가 싫다는데 왜 그래? 설마 누나 정말 돈 때문에 그래? 그럼 넌 저걸 그냥 두고 보겠다는 거야? 양손에 떡을 쥐고 있는 전년한테 그냥 다 맡기겠다고? 미쳤어? 너도 권리 있어. 그리고 난 널 키웠으니 그렇게 종용할 권리도 있고. 넌 내 거야. 내가 키웠고 내 소유라고. 어차피 이런 식으로 너 결혼생활 유지해봤자 돈 많은 와이프든 무능한 농사꾼밖에 안 되는 거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누나 말 들으라고. 그게 뭐 어때서? 그리고 내가 언제 누나 말 안 들은 적 있어? 나 애초에 누나 때문에 농사 지었어. 그래도 나 농사한 거 후회 안 해. 하지만 이건 경우가 다르지. 누나, 지금 누나가 많이 흥분한 상태니까 좀 진정하고 제발 생각을 다시 해봐. 진정? 눈앞에 돈이 있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겠다는데 내가 진정할 수 있겠어? 이혼해! 무조건 이혼해서 전년 재산 절반 뜯어내라고! 이 답답하고 멍청한 새끼야! 남편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내 입을 열었죠. 내가 얼마 전 사돈이 될 뻔한 사람들이랑 말을 섞었거든. 그때 가장 마음이 아팠던 말이 그거였어.
자식 농사라고 하면서 노후에 쓸 돈으로 보냐는 그 말. 앞에선 아니라고 했지만 양심에 찔리더라. 사실 난 나이가 더 들고 농사도 못 짓게 되면 내 자식한테 용돈 받고 살면 되겠다 생각했었거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게 옳은 일이 아니었던 거야. 내가 그 순간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걸 보면 당연하지도 않은 일인 거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 말은 누나는 날 제대로 키운 게 아니라는 뜻이야. 누나는 그저 날 이용했던 거 맞잖아. 아니야, 내가 언제? 내 형편이 안 좋았던 거잖아. 그게 죄야? 그럼 왜 이혼하라고 해? 왜 싫다는데 끝까지 아내랑 갈라서고 돈 받아내라고 해? 진짜로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면 누나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 내가 누구보다 내 아내랑 사는 걸 행복해했고 내 딸의 아빠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다 알면서 이혼? 아무리 눈이 뒤집혀도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싫다고 했을 때 멈췄어야지. 그걸로 누난 스스로가 말한 거야. 내 행복보다 돈이 우선이라고. 내 말이 들려? 형님은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형님을 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고요. 뒤늦게 형님은 자신이 모두 잘못했다며 그냥 이사라도 함께 가자고 남편을 설득했지만 이전처럼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마지막이라며 자신이 농사를 지었던 그 땅 문서만 형님에게 쥐어주더군요. 물론 그건 역시 저와 상의한 끝에 결정한 거였습니다. 형님은 이것만 먹고 떨어지라는 거냐며 발악을 했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대신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당신한테 정말 면모가 없어. 누나가 저럴 거라고 전혀 상상을 못했고. 모르는 것도 죄고 눈치 없는 것도 죄인데 당신한텐 앞으로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죄를 지은 것 같네. 됐어. 어차피 마음고생은 딱 3년 했어. 그래도 마지막엔 당신이 날 선택해줬으니 그거면 됐다는 말을 하는 거야. 몇 달 전 저는 서울로 이사를 온 상태입니다. 시골에 있던 집과는 달리 모든 게 편하고 안전한 느낌이 들어 좋긴 하더군요. 근데 어딜 가더라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직은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뭔가 답답한 느낌도 있고 뭐가 그리 좋아서 여기서 사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얼마 못 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여기서 그간 가족에게도 숨겨왔던 돈지랄은 좀 해보려고 해요. 마침 일주일 전에 외제차 2대를 계약했습니다. 2달인가 3달이 지나야 받을 수 있다는데 이걸로 평생 눈치 보며 돈에 절절거리던 제 딸이나 매번 빼앗기기만 했던 제 남편이 조금은 편해졌으면 좋겠네요. 또 앞으로 제 가족이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다면 그게 제가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일 겁니다. 이런 말이 있더군요. 돈은 본래 가치가 없다. 다만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이제 숨기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끝으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요. 오늘 하루 행운의 신이 함께하길 기도할게요.